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6만 9,70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7,589명, 완치 47만 449명으로 집계되어 3.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8,369명으로 폭등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파푸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않고 며칠씩 미뤄 한꺼번에 보고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1일 확진자 수는 6,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버카시 거주 교민 1명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다음날 오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인은 한인업체에서 일하던 회사원으로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코로나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동포는 현재까지 누적 57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1명이 회복했으며 3명이 입원 치료, 11명이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수도 지금까지 누적 55명으로 별도 집계됐습니다. 대사관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 확진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병실도 부족하기에 코로나 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공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방호복 등 보호장비를 갖춘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 감독관이 병실과 자가격리 가정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코로나로 입원 중인 유권자와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병원,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코로나 중환자의 경우 그들이 투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사례별로 최적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코로나 환자들의 병실과 가정을 돌며 표를 수거하겠다고 나서자 건강과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일었다고 CNN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전국의 주요 단체장은 총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명 중 8명이 사망하고 33명은 회복했으며 7명은 아직 요양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주요 공직자는 교통장관, 종교장관, 해양수산장관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주지사, 공보자바 말랑시장, 노동부 장관도 확진되었습니다. 이들 공직자들은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은 시민과 공무원, 강요 등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검사 결과를 공표하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고 접촉자 추적도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 외교를 한 결과 3억 개가 넘는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명당 2회 접종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총 1억 5천만 명의 분량입니다. 해당 분량은 집단 면역을 위한 국제 기준인 인구의 43%보다 많은 양으로 인도네시아는 필요 물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미국과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백신 확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코로나 발병 이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상승세였으며 병실, 의료진, 격리시설 등 보건 설비의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집약 사업이 많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백신은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일자리 창출 특별법에 대한 해설과 논의를 위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 해설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옴니버스 법안의 개괄과 노무 파트, 그리고 세무 파트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는 옴니버스 법안의 제정 및 체계, 주요 내용, 경과 규정 및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YSM 파트너스의 이승민 대표 변호사가 대폭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 변경된 부분을 짚어가며 해석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리에노 컨설팅의 오동규 회계사가 개정 배경과 소득세법, 부가세법, 조세기본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의 내용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의견과 답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웨비나는 코트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발표한 최신 경제 전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2021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9월의 전망치인 5.3%에서 하향 수정된 것이며, 특히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2.4%로 전망하여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에 의하면 2022년이 되어야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5.1%로 회복되어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이어져 사람들의 수입 및 생활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2020년 상황에 대해 6월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회적 제한 완화로 경제 활동은 재개되었으나 9월에 다시 사회적 제한을 강화함으로 인해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9.0에 그치는 등 경기 회복력이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등 관광업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OECD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성장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올해 실시된 일자리 창출 특별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다주며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여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온 파푸아 연합해방운동 의장 베니 웬다는 서부 파푸아 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하며 고유의 헌법을 구현하고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파푸아 분리주의 세력의 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 자카르타에서 100여 명이 모이는 등 최소 8개 도시에서 파푸아 독립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으며, 같은 날 오전 호주 멜버른의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5명이 침입해 파푸아의 분리 독립을 상징하는 모닝스타기를 개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와 정부는 파푸아 임시정부 수립이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외교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뉴기니섬을 반으로 나눠 서부는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이고 동부는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서부 파푸아는 51년 전인 1969년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으나 분리주의 단체들이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산발적으로 무장 독립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파푸아인들은 멜라네시아 인종이고 대부분 기독교라서 인도네시아인들과는 인종과 종교 자체가 다르며, 특히 합병 후 파푸아로 이주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 파푸아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착취당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명문대 중 하나인 모나쉬 대학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에서 교육시설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 대학이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개교 인가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나쉬 대학은 내년에 남부 땅그랑에 있는 BSD-시티 지역에서 개교할 예정이며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교양 과목과 단기 집중형 교육 인증도 포함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석사 과정 학생들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교원과 직원 모집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나쉬 대학의 마가렛 총장은 새로운 캠퍼스는 학생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산업 집적지에 위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모나쉬 대학교는 호주 외에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SD-시티를 개발하는 부동산 기업 시나르마스의 최고 경영자는 인도네시아인이 세계적인 교육에 접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북부 수마트라 메단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인근 4개의 강이 모두 범람했습니다. 메단시 주민들은 밤새 강한 비가 내리더니 새벽 3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대피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홍수 중 가장 심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최고 6m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주택 2,700채 이상이 침수되어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5명이 숨졌고 유아 등 실종자 2명 이상을 수색하고 있다며 희생자 수가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임시 대피소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홍수로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올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월 강우량이 20에서 40%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마의 정점을 내년 1월에서 2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수마트라 중부바당시 인근 도로에서 촬영된 호랑이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출몰한 호랑이는 총 2마리로 그동안 5마리의 가축을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야생동물 보호당국은 차량과 전문가로 이뤄진 팀이 호랑이를 쫓아내려 몇 번을 시도했지만 반복해서 민가로 돌아왔다고 밝히며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함정으로 포획한 후 안전한 지역에 방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에게는 호랑이가 포획될 때까지 야외 활동 자제와 혼자서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였으며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마트라 호랑이는 1970년대에는 1000마리 정도로 파악됐으나 산림 파괴와 계속된 밀렵으로 현재 야생의 400마리에서 600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 기종입니다. 또한 서식지 파괴에 따른 민가 출몰 및 인명피해가 매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